안녕하세요. 자, 118쪽입니다. 기반설 중에서 이제 도심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정보 파트. 기반설 중에서는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했던 건데, 자, 우리 이거 이게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다라면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이 땅이 결정이 됐다라면은 여기는 도심계획 시설이 잘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엉뚱한 건축을 짓게 되면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원칙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도심계획 시설이 아닌 그런 건축물을 함부로 건축하게 되면 사업할 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닐지라도 공작물이라도요, 요거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허가 금지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버린 상태에서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상관없는데 사업 시행 미시행 시 묶여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기반설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도심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한 때로부터, 고시일로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와 1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 조치와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 조치,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우리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라면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것 중에서 언제 할지 모를 때 이 허가 금지로 묶였던 것 중에 일부는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보호 조치가 되는데 이제 약하다는 거죠. 약해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단계별 지평이 또 수립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도 언제 할지 모를 때 아직 단계별 지평이 수립이 안 돼 있다라든지 수립됐더라도 1단계 포함되지 아니할 때, 즉 2단계 포함되어 있었고 3년 후 한참 기다려야 될 때, 그럴 때 허가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 잠깐 쓰고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잠깐 쓰고 나중에 철거하는 가설 건축물, 도심계획 시설에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이런 가설이나 공작물은 새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된다면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이 사람들 부담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한 다음에 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임시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이라면요, 일반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는 종전과 동일 규모 내에서 짓는 개축과 재축 정도만 허용이 된다는. 새로 짓는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한 형질 변경까지 허가받을 수 있는데 10년 미시행 시 매수 청구가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10년 미시행 시 매수 청구 제도고요. 또 이게 부족하다고 느껴갖고 10년 미시행 시 두 가지 제도가 나중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해제 권고 제도와 해제 권고 제도와 해제 신청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매수 청구는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청구받은 사람이 매수를 해주게 되면 그 돈 받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지가 되는 건데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 누가 매수 청구를 하시는, 누가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10년 미시행. 근데 지금 10년 동안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 절차.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좋아요. 우리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권을 따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는 행해졌다.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다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지금 미시행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다라면 핵심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10년 미시행이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다,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이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8가지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다른 토지는 안 돼요. 근데 그 대신 이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요거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전체를 팔아야 나가지. 일부만 팔아서 못 나가잖아요.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나? 누구에게?
보통 도시군 사업이면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여기를 책임지는 이제 특광시장군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럼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설치할 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면 돼요. 자,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청구받은 사람은 매수할지 말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언제까지 소유자나 특광시장군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6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통보. 만약에 매수하기란 것은 매수 결정을 통보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 매수를 해야 되죠? 2년 내 매수하라. 6월 2년. 여기서 매수를 할 때는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채권이 바로 여기서 따온 얘기 아닙니까? 도심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불려지는 채권. 아무나 발행할 수 없고 매수 의무자 중에서 돈 없는 지자체만 어느 때 발행할 수 있느냐? 현금 받을 소유자가 원할 때라든지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면은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한다면 3천만 원까지 현금 주고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 상환 기한과 이율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보통은 발행자가 정하는데 발행자가 지자체라면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상환 기한은 10년 내에서 조례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금 금리 이상 중에서 조례로,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채권. 그리고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한다라든지 2년 내 매수하기로 하는 거 매수를 안 하더라. 매수 안 될 때 허가, 보충 조치로서 허가. 저기보단 조금 낫습니다. 여기는 뭐 일반 건축의 건축이고요. 신축이라고 해야죠. 건축이라고 해서 신축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에 비하면 약하다는 거죠. 공작물 허가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외에는 건축물 좀 무엇으로 허가받을 수 있느냐?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거, 가장 돈 안 되는 거. 주택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도 다중, 다가구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요거 3층 이하로서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고요.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1, 2종 근생,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 이하에서 허가받을 수 있어요. 전문시설 하나도 안 됩니다.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근린생활시설. 1종은 다 되는데 2종 중에서는 그나마 2종 중에서는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 이 4가지 빼고 나머지 2종이 된다는 거예요. 단란주점 가서 술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 잘 부르고 피곤해서 이제 안마 시술소 가서 뭐 안마원은 일종이라 됩니다. 안마 시술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원인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자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이게 매수 청구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이 해제 권고제도는 역시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군수가 해제 권고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 권고 사유라는 것이 사업 시행이 이제 자기 관할 구역인 이 도심계획 시설 결정을 살펴봐서 시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10년 미시행 둘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지방의회는 이제 그걸 판단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해제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광시장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고하게 되면 이때 권고를 받은 특광시장수가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너무 오래 끌지 말고 1년 내 해제를 직접 결정하거나 해제를 신청해야 돼요. 1년. 만약에 특광자치시 자치도지사가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관리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한 결정을 하면 되고, 혹시 시장군수가 권고를 받았다면 시장군수는 관리기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기 관련된 것만 결정한다 그랬잖아. 이건 지구단위기 아니고 도심계획 시설인데요.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가 만약에 직접 결정한다면 틀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해제 권고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국장이 결정고시한 시설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시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도중개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해제 권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국가가 결정한 걸 무슨 지방에서 해제를 합니까? 안 돼. 그리고 한번 보고를 했는데 아직 해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재보고가 나오죠. 처음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재보고하라. 그런 얘기까지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해제 신청제는 묶여있는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 해제 신청 사유에 해당되면 직접 신청할 수가 있는데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만약에 했다라면 해제도 똑같은 절차가 거치니까 해제를 입안하고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제 신청 사유가 있으면 해제 신청 사유라는 것이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시설 결정 중에서도 나중에 20년 될 때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되는데 10년 미시행 중에서 실효시까지 앞으로도 집행계획이 없다. 그럴 때가 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해요. 그럼 먼저 이반권자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반권자에게 신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반권자는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3월 내에 이반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받아봤더니만 이반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결정권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청하는 것이고 결정권자는 답을 하기를 2월 내 답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받은 데부터 2월 내 답을 하게 돼 있고 이때도 혹시 이반을 해제를 안 하더라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 번째로 이제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장이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결정권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각각 일정한 때로부터 6월 내 해제를 포함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6월 내 결정해야 돼요. 이반권자가 만약에 이반하기로 통보를 했다면 그때로부터 6월 내 결정해주고 결정권자가 직접 결정하기로 통보를 했다면 그때로부터 2월이요.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6월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 2는 6, 해제 신청 사유 아까 10년이었고 20년 미시행 시 그 다음날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20년 미시행 시 실효. 일단 이것이 기반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자, 16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118쪽에 133번부터 봅시다. 자, 국회법상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까지 계획을 부지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도중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두 가지에 대해서 허가에서는 아니 된다. 허가 금지를 묶이는 두 가지 원칙. 2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개축은 허가될 수 있다. 바로 2년 내 안 될 때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건축물의 개축을 얘기하죠. 개축은 허가받을 수 있다. 신축 그럼 틀리겠지 여기서는. 3번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 이 2, 3번이 허가받을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아예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다. 2번. 수립됐더라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면 3년 내에 곧 시행할 것이라 조금 더 기다리고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즉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요건. 이럴 때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가능하다. 3번. 4번. 위 3의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토지에서 나중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면은 그 시행 예정일 적어도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의 철거 등 원상에 필요한 줄을 명해야만 됩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만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상회복을 명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5번에 위 사의 가설 건축의 철거 비용, 이 가설 건축은 공작물이든 철거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걸 설치해서 이익 본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죠.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134번은요. 국계법상 도중기 시설 결정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는 개발 행위가 아닌 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써놓은 거, 가설 건축의 건축과 이를 위한 형질 변경. 오케이. 2번 도중기 시설 설치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이를 위한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가능하죠? 판단하세요. 3번에 3층엔 일종 근생과 이를 위한 형질 변경. 됩니까? 안 되지. 어디 돼 이게? 에? 이거잖아.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걸 하고 있죠? 아, 금방 그리 이런 그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 아, 제가 항상 그래서 이거랑 이걸 구별하시라고 일부러는 같이 써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에? 아, 여기서 3층에 하는 일종근생이 된다라면 일종근생의 건축으로서 신축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는 10년 동안 안 돼서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될 때 허가잖아요. 이거랑 구별하시라니까. 4번에 건축의 개축, 5번에 재축, 형질변경 포함해서. 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3층에 일정근생 배운 거 있고 이정근생 중에서 3층이야 좋고 이정근생 단란점 이런 거 빠지는데 근데 그건 위치가 여기거든. 여기 매수가 안 될 때 오거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135번) 자, 국계법상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내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10년 미시행, 지목이 대인 토지, 괄호 속에 그 토지의 정착물 포함.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위 1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이 됐다.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 3번의 위 1의 경우 특광시장 건수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매수 청구는 특광시장 건수에게 원칙이죠. 그런데 4번의 위 1의 경우 법에 따라 그 도중기사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먼저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설치 의무,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없을 때 특광시장 건수 3번이 원칙이 되는 거죠. 4번은 예외고요. 5번의 매수 의무자가 국가인 경우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수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도중기 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는데요? 국가, 지자체만. 도중기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 의무자 중에서도 지자체만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3천을 바꿔낼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바꿔냈고 여기선 발행권자가 기본입니다. 136번 국계법상 도중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 야, 이걸 자꾸 다른 거랑 비슷한 걸 집어넣어서 자꾸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네.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공토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수 청구에 대한 절차는 가격 이런 건 공토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에 대해서죠.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에 대해만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보통 매수 청구 토지의 가격 등은 공토법을 준용합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지금 넣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 2번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부터 3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6월. 3번에 매수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1년 내 2년.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서 4층의 인건축의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매수 안 될 때 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3층이야? 다세대? 둘 다 틀렸지. 다세대도 안 되죠?
다세대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를 해도 안 돼요. 다가구를 해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된다니까요. 그것도 3층 이하로서. 그러니까 다세대 안 되고 4층도 안 되고. 5번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결정을 날린 때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아니할 때, 역시 매수 2년 안 할 때 얘기 아닙니까? 매수 안 될 때 일정 근생으로서 3층의 건축의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맞는 거지. 여기서. 아까 134번에서는 이게 아닌 거고. 아까 134번에서 이거 안 배웠으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죠? 배우니까 헷갈리잖아. 구별하셔야 되죠. 137번. 37. 국회법상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토지계 시설 부지 중 지목의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거.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줄 때 청구를 누가 받았다? 지자체가 받은 걸 지금 전제로 해서 잘 체크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가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고, 땅은 지목의 대인 땅이 전제가 돼 있어요. 1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도중개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출문제인데. 1번에서 그냥 정답이 다 나면 얼마나 편해. 그럼 나중에 다른 거 안 봐도 되니까. 지금 이게 매수 청구를 지자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가 원할 때니까 발행 요건 중에 하나고 딱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문에서 지자체가 아닌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또 지자체가 아닌 사람을 집어넣어서 문제 당연히 낸 적이 있고, 그럴 때는 1번이 답이 아니지. 2번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다. 비업무용. 법에서 안 좋게 보는 비업무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토지인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도중개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 대금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가 얼마인데요? 3천만 원 초과 금액. 3천만 원 초과 금액이지.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번에 매수 무전한 매수 청구를 받은 때부터 1년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6월 내 6월. 4번의 도중개시설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 이상 10년 내로 한다. 그냥 10년 내로 해요. 5년 이상 이거 최단기는 없어요. 그냥 10년 내로 합니다. 5년 이상 10년 내로 하는 것이 우리 채권이 있긴 있어. 공법에서. 도중개시설 채권이 아니고 어디 있는 채권인가요? 우리 채권은 항상 놓고 우리 저번에 비교할 때 탁 했었잖아. 이 도중개시설 채권과 비슷한 채권이야. 제가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은 최대 10년은 다 똑같다. 예? 뭐라고? 도시개발채권. 개발법원하는 도시개발채권. 지금 답변하신 분 공부 좀 요새 하시나 봐요? 예? 잘해? 예. 도시개발채권이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중개발 시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적으로 발행하는, 그래서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 아닙니까? 도시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지자체에서 시도지사가 발행하잖아. 그게 이제 10년 내에서. 그 대신 그거는 너무 상환기간이 짧으면 돈이 안 돼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단기 5년 이상이 붙습니다. 10년 이하는 똑같은데. 그것도 이제 시험에서 물은 적이 있죠. 5년 이상 10년 내에서.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여기는 그냥 10년 내에서만 정해요. 5번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아까 공토법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이든 매수 절차에 없는 내용은 공토법 준용한다. 자, 138번. 도중개시설 채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매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어디가? 국가가, 그렇지, 국가를 빼야 되죠.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2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 3번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3천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3번이 발행 요건입니다. 3번에 상환기한은 10년 내로 하되 10년 내로. 구체적인 상환기한은 특권시건 조례로 정하는. 5번 도중개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맞고요. 1번은 틀렸습니다. 139번 국회법상 도심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내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시설 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 청구가 계속 반복되네요. 어디가 틀렸나요? 10년, 5년이 10년으로 다른 건 좋고 2번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에 개발사업 시행자랑 공동으로 설치된다. 공동구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는 자 제가 앞에서 했었죠. 이거는 공동구 설치 의무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십니다. 그러니까 150만 제곱미터라면 200만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없는 거예요. 3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거. 여러분 공동구에서는 웬만한 거 다 수용해야 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가스관,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폭발위험, 오염 이 두 가지는 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이다. 그 둘 빼놓고 나머지를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맞아요. 4번에 공동호 관리자는 매년 공동호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 언제 이걸 매년 해요? 공동호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5번에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낸다. 효력을 낸다? 20년 실효 규정이죠. 20년 실효 규정이죠. 140번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갑 소유의 토지는 갑은 소유자고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이렇게 A광역시 B구라고 문제 물어보려면 할 수 주어지는 것들 써먹으려고 합니다. 써먹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광역시 B구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A광역시장이 권한권자냐 B구청장이 권한자 그거를 구별하려고 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소재한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그럼 이 사업에서는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라고 돼 있고요.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로 하는 도심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도심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괄호 속에 도심계획시설의 설치 의무자, 법적인 의무자는 시행자래. 그럼 시행자가 설치 의무자고 이 사람이다. 토지주택공사인데요. 이걸 전제로 해서 푸는 겁니다. 1번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자,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수 의무자적 매수 청구 상대방은 다른 얘기 없으면 특광시장군수.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그러면 어쨌든 B구청장은 될 수가 없어요. 태도 특광시장수니까 A광역시장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시행자가 정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A광역시장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아니라니까. A광역시장이 아닌데 왜 특광시장수가 나와요? 누구에게 해야 돼? 에? 토지주택공사.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라고 돼 있잖아요. 설치 의무자가 시행자고. 그러니까 시행자나 설치 관련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한다니까. 그자가 없을 때 특광시장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B구청장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B구청장은 틀리고 혹시 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시행자가 안 정해졌다 그러면은 A광역시장에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긴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니까 토지주택공사에게 해야지.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기출문제 아주 성의 있는.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대인 토지잖아. 아까 그 토지에 있는 건축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니까요. 뒤가 틀렸고 3번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무자는 도심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 대금지고 왔다. 자, 여기 채권 발행할 수 있나요? 있어요? 도심계획시설 채권? 원하는 경우니까? 아하이. 도심계획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권자라 그랬어요? 지자체만.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지금은 지자체 아니잖아. 매수 의무자는 아까 1번에서 봤듯이 토지주택공사잖아요. A 광역시장이 만약에 매수 의무자였다라면 그때는 발행이 가능하지.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발행 못하지. 아까 137번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지자체니까 맞지만 여기는 아니지. 발행 못하지. 4번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하여 소유자와 A 특광시장에게 알려야 되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5번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오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를 건축. 다세대 주택이라 안 돼요. 좁으면 단독주택만 3층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만 정도.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는 이제 차근차근히. 글쎄 이걸 대충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나와 있다면 지문을 읽을 때 딱딱 체크를 해 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조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천천히 판단하셔야 돼. 이거는 까다로운 문제죠. 이런 게. 141번 도중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해놔. 이런 것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그 시설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에 니은의 효력을 낸다. 기억은 똑같고 기억이 뭐예요? 20년. 니은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이고 142번의 해제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속에 들어가려면 바르게 연결해서 해제 신청제. 첫 번째가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기억년 내에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기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시설 부지로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관리기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기 입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해제 신청제에서 기억번에 나오는 것은 해제 신청 사유겠네. 그죠? 그럼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잖아. 10년 미시행되고 있는 사유 중에서도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때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억번호 10년. 그 다음 것은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3일은 6에 3이죠? 입안권자가 지금 이건 알려주는 경우니까 제일 처음에는 3개월이잖아. 결정권자가 만약에 통보한다면 2개월이 될 것이고, 그죠? 이건 3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그러면. 143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제 권고제. 1번 지자체장은 2번 해제 권고제의 권고제. 지자체장은 도중계획 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중계획 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 대해서 10년 미시행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라.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라. 여기 이제 지자체장이 구체적으로는 특권시장수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권시장수. 지방의회에게 보고해야만 됩니다. 정확해요. 이번에 지방의회는 위 1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때로부터 90일 내에 권고 서면을 보고했던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90일도 맞아요. 뭐 이런 걸 바꾸게 할 리는 없고 90일 내에 서면 보내야 되고요. 권고를 한다 했을 때 안 할 수도 있고. 3번에 장기 미집행 도중계획 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때부터 2년 내 해제를 한 관리기 결정하라. 이건 1년 내 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권고했는데 너무 오래 끌면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되고 2년 내가 1년 내 결정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4번의 위 3의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6개월 내에 소명하라. 아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1년 내에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걸 지방의회에 6개월 내에 소명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있는데 제가 이런 건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해제를 언제까지 하느냐가 국민에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숫자 중에서는 2번, 4번보다는 3번 숫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4번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라 5번에 지자체장은 지방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도중계획 시설 결정에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최초로 지방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하라.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됐다면 다시 2년마다 보고하라. 재보고 2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제 공고제도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도 이거 끝났네 이걸로? 그러면 글쎄 여기서 시장 건수가 공고를 받았다. 그럼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해제한다는 것과 아까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이 이렇게 나오면 해제 권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이트 어차피 문제 풀면서는 관련된 이론을 같이 보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 이제 17번 144번 이게 도중계획 시설사업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사업 파트는 도중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다면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하기 어렵다고 봐서 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예산 배분과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역시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이 도시군에 대해서 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특광시장 한수가 주로 행정처럼 등장하는데 특광시장 한수는 단계별 집행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의 수립 시기는 원칙이 3월이죠. 도중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때로부터 3월 내 수립해야 돼. 이게 수립 기한을 얘기합니다. 3월 내 수립. 근데 3월 내 수립 안 했다라고 해서 단순한 집행계획 하나 수립 안 했다라고 해서 본체인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집행계획 하나 없다고 해서 이게 실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 나눌 때 기준은 몇 년 기준으로? 3년.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넣고 3년 후에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넣습니다. 3월 내 수립. 1단계, 2단계 나올 때는 3년 기준으로. 그리고 빨리 하면 좋기 때문에 2단계 집행계획 같은 거 매년 검토를 해서 1단계로 바꿀 수는 있어요. 3년 내에 할 수 있다. 빨리 하면 좋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단계를 2단계로 바꾸는 늦춰지는 것이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살짝 했었고.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라면 행정청과 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주 숨차 죽겠어요. 그냥 저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 공부지 뭐. 이게 다른 맛보다 훨씬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도 참 숨차긴 마찬가지예요. 그냥 운동할 때 이렇게 가쁜 숨이 차면은 시원하긴 하지. 자,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나눠지는데 행정청이라면 다른 사람 이제 원칙적으로 따로 규정이 없으면 누가 주로 하느냐?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하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서. 특광시장 원수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원수, 특광시장 원수가 시행자가 됩니다. 다른 얘기 없으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어요. 마치 관리기획 위반권자처럼. 나중에 실시기 인가는 이제 관리기획 결정권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칙 특광시장수 예외 도지사국장. 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광역도시계획 관련돼 있다. 국장과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원칙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관할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끌어들여서 만약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시행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던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공동 시행이 아니고 시행할 자를 한 사람 협의해서 정하라는 게 이제 약간 차이죠. 만약에 또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 뭐 일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해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뽑을 때는 협의를 해서 한 사람 정한다 그랬죠. 그죠? 한 사람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똑같지.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정해주느냐? 바로 위에서 정해준다. 같은 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 이런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시행자를 지정해줘야 비행정청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자 처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심판 제기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제기하는 건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처분했다. 행정청이 했으니까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비행정청이라면 시행자에게 제기한다면 틀려요.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자를 지정한 행정청에게 한다. 행정심판을. 이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지정받을 때도 순수 사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순수 사인은. 여기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도 공과 각종 뭐 공사든 공공기관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믿어주니까 상관없는데 순수 사인 민간인이라면 아무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요건이 너무 엄청나서 문제잖아요. 비록 뭐 사유지 면적만으로 따지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이게 까다롭다 했잖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근데 이 숫자보다 이게 사인의 지정 요건이라는 걸 좀 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공공기관은 이런 요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하면 사업시행권을 따고 시행자는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고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사 완료된 사실을 공고하는 이 공사 완료 공고. 이래 이제 사업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인가권자 누구고 준공검사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이게 이제 따지면 관리계획 잘 나오진 않지만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의장, 예외국장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이제 인가권자, 여기 이반권자, 여기는 결정권자처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자가 됐다. 예외적으로. 인가권자는 행정청 시도의사님이 직접 시행자가 됐다라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인가 받으니까 고시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준공검사 신청해서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될 것이고 이런 구조 똑같잖아. 보통 인가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됐을 때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행자가 공적인 사업이라 시행자에게 이제 이 사업 잘하라고 시행자 보호 조치가 있잖아. 시행자가 인정하는 일정한 권리. 자, 시행자는 필요하면 땅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권 있다. 없다면 틀리잖아. 아니면 서류 열람 복사 등 유료 무료로 할 수 있다. 주소 거수 불명으로 할 수 없다. 공시 송달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용상권도 있잖아요. 그런 수용상권. 이게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을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만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필요한 땅에 인접한 땅이면 인접지는 공사할 때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인접지는 수용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필요한 땅과 구별해 두시는. 그리고 우리 준용할 때는 항상 공토법을 준용합니다만 준용하기 전에 2가지 특례.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은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이기만 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다. 2가지 특례.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 사업에 국유지 공유지가 필요하다면 시행자가 국유지 공유지를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드는 장치. 국유지 공유지는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했다. 그 효력은 무효. 시행자가 쓰게 만들어. 이게 다 시행자 보호 조치예요. 자, 우리 비용부담 얘기해 볼까요? 비용부담 얘기. 시행자가 비용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지자체가 이익만 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이익만 보고 있다. 수익을 보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자에게 비용부담 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첫째, 일부만 비용부담 시킬 수 있다.
50%까지만 비용 부담시키다. 전부는 안 된다. 두 번째, 누구만? 행정청인 시행자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비행정청보다는 행정청이 유리한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행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다 내야 되지 그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 못 시킨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는 유리한 규정이다. 행정청이.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 시킬 때는 행정청과 행정청끼리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협의해서 비용 금액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같은 도 내에서 즉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이건 뻔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윗사람이 정해주는데 그게 윗사람이 국장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이 비용 부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행정처끼리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이 아니고 이때는 행안부 장관이다. 아까 여기서 시행자 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결정을 해주는데 비용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실시계획 요거 올해 신설된 실시계획 시료 이거 생각나세요? 실시계획 시료? 자 지금 여기서 20년이 안 될 때 시료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시료고 이건 사업의 미시행시를 전제로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권이 생기니까 시행되는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10년 지나서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아서 사업시행권이 생겼어요. 10년에 생겼다면 미시행이 이제 시행되는 걸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시행되는 걸 바뀌었는데 다시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면 다시 미시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실효 규정이 나온 건데 자 실시계획 인가를 10년 후에 받았다 그러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하기 전에 땅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을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수용 사용할 때는 협의 취득을 먼저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신청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시간을 한참 줬는데 지금 몇 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했다. 계속 몇 년이 지나도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더 이상 안 기다려. 그러면 그 다음날 실시계획 자체를 실효시키잖아. 몇 년 내 안 할 때. 5년이요? 7년? 2년은 절대 아니고 2년은 절대 아니고 그럼 넌 왜? 5년이 7년이 5년입니다. 새로 신설된 거 5년. 그래서 거기 7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예외 규정이고요. 5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7년은 어디서 나오냐면 해당 토지에 필요한 땅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랬을 때는 이미 3분의 2 이상 확보했으니까 5년보다는 좀 더 긴 7년까지 기다려. 그게 7년이고 만약에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다 사용권 등을 취득했다라면 그때는 전부를 다 확보하는 거 관련돼 있으니까 실효가 아니죠. 그때는 재결 신청 안 해도 실효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실효됐다는 거 실시계획 실효가 아까 여기 20년 도중계획 시설 실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우리 20년이 되기 전에 후에 실효가 됐느냐. 20년이 되기 전에 이때쯤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라면 이제 사업이 다시 미시행으로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다음에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라면 이날이죠. 이때쯤이면은 실시계획이 살아있을 때니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이때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가서 이제 도중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도 한참 설명했는데 이거 설명하자마자 쉬긴 좀 그렇고 144번 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시다. 자 144번에 국교법상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도중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도중계획 사업의 한 종류고요. 2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 시기 3월 원칙입니다. 3번에 정비법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중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지정에 수립하시다. 이게 2번이 단계별 수립 집행계획 수립의 원칙이고 3번이 예외예요. 근데 제가 뭘 다 기억하느냐? 원칙만 기억하셔도 된다. 아직 원칙 3개월 내 수립하는 것도 아직 안 나와서 바뀌고 나서부터. 예외가 3번이에요.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기 결정이 의제가 됐다 그러면 관리기 결정이 된 것으로 보는 그때는 따로 2년 내만 수립하는데 다시 예외가 되겠습니다. 4번의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장이 시행을 한다. 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누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만 할 수 있는 경우죠. 원칙은 특권시장 없습니다. 행정처 중에서 5번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공도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